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16년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2년이 지난 지금 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30대 초반에 결혼을 해서 처음엔 뭣도 모르고 시댁에 들어가 살았었어요. 저를 딸처럼 대해주신 시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남편한테 물려줘야 한다면서 농사일을 배워야 한다고 저를 설득시켰어요. 시골에서 살아야 한다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터라 시부모의 요구에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모두가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좋아서 시댁에서 함께 살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제 인생의 최대의 실수였고 돌이킬 수 없는 늪에 빠져버리는 불행을 겪어야만 했어요. 시댁에 오자마자 임신까지 하게 돼서 아이 낳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이미 저는 발이 묶여버린 상태였죠. 그렇다고 시댁을 뛰쳐나갈 수도 없었던 게 저는 친정이 없어서 나온다 해도 갈 곳이 없었어요. 어렸을 적 저희 집은 연탄을 떼웠었는데 그때 가족 모두가 연탄가스를 마셔서 한순간에 모든 가족을 잃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 아래로 남동생도 있었는데 저만 살아 있었고 부모님까지 세상을 떠나게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빠한테 월세를 받으러 왔었던 집주인분께서 조금만 늦게 발견했더라도 저 또한 이미 이 세상 사람은 아니었었는데 그분 덕분에 저만 홀로 살아있을 수 있었어요. 저도 연탄가스를 마셔서 그런지 성인이 돼서도 두통이 자주 있는 후유증은 남아있었고 보육시설에서 지내다가 홀로 세상 밖으로 나와 독하게 살아왔던 제 마음을 열어준 남편에게서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였는데 지금은 과거로 돌아간다면 절대로 남편과 결혼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16년의 세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가 시댁에서 시집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이 문제도 있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제 발목을 잡았었어요. 홀로 살아온 세월이 너무 힘들었고 빈곤했던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미련하게 버텨온 세월이 16년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저도 시부모와 남편에게 받았던 상처들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어요. 그렇게 몇 년간 모두가 잠든 늦은 시간 쪼개가며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컴퓨터로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의 수익을 시댁 식구들 몰래 창출하고 있었어요. 저 나름 이혼을 계획하고 있던 거였고 제가 시댁 식구들 몰래 돈을 벌고 있다는 걸 말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모든 것들을 전부 빼앗기게 될 것 같은 두려움에 최대한 철저하게 숨기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제가 생각했던 시기가 찾아왔을 때 처음으로 시부모와 남편이 한자리에 모인 상황을 놓치지 않고 이혼하겠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웃고 떠들면서 TV를 보고 있던 시부모와 남편은 그런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무시하면서 TV를 이어서 시청하고 있길래 보고 있던 TV 전원을 꺼버리고 다시 한번 남편과 이혼하겠다는 말을 강하게 내비쳤어요. 얘가 오늘따라 뭘 잘못 먹었나? 갑자기 무슨 이혼 타령이야. 리모컨 이리 안 내놓을래? 요즘 간이 아주 배 밖으로 나왔지? 왜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제 말 무시하세요?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하겠다고요.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에서 그만 나가고 싶다는데 왜 제 말은 들으려 하지도 않는 건데요? 들을 가치가 없으니까 대꾸를 해주지 않는 거잖아. 생각을 해봐. 당신이 나랑 이혼한다고 해서 뭘 할 수 있는데? 또 시궁창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그 생명줄이 끊어질 것처럼 위태롭던 당신을 구제해 준 게 누구야? 지금을 감사하게 생각하진 않고 이혼을 하겠다고? 도대체 얼마나 더 잘해줘야 그런 쓸데없는 말을 안 할 거야? 요즘 왜 계속 이혼 타령인데? 지금이 한창 바쁜 시기니까 힘든 건 당연한 거고. 당신 혼자 고생하는 거 아니잖아? 당신 혹시 계절 타는 거야? 벌써부터 갱년기가 온 거냐고.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 세상 떠난다던데. 어디 몸에 문제라도 생겼어? 제발 조용히 좀 살자.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 나 정신 멀쩡하고 이 집구석에서 사는 16년 동안 정말 너무 힘들었어. 내가 이 집안의 며느리야? 딸처럼 생각해준다고 데려와 놓고 그동안 어떻게 했어? 여기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보다 못한 시급을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잖아. 내 딸 서영이만 아니었어도 이 집구석에서 바로 뛰쳐나갔을 거야. 네가 뛰쳐나가서 뭘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지. 잠자리 따숩지. 돈 걱정 없이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데 뭐가 그리 불만이 많아? 네가 고생하는 거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다 보상이 뒤따른다고 했는데 그걸 못 참고 뛰쳐나가겠다는 거야? 앞으로 서영이 교육 문제는 어떻게 할 건데? 네가 밖에서 죽어라 발버둥 쳐봤자 대학교나 제대로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 단칸방 하나 얻어서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살 거니? 너 이 집에서 나가는 순간 다시는 들어올 수 없다는 거 알지? 그런데 나가기 전에 정산할 건 하고 나가거라. 그동안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줬으니 그 값은 계산하고 나가야지. 네가 내 아들과 결혼하고 집안일을 한 건 누구나 해야 될 당연한 일인 거고 시부모 일손 도와주는 것도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봤을 때 네가 그동안 보여준 노동력에 비해 우리가 베풀어준 것들이 훨씬 많거든. 그러니 16년간 우리가 제공해준 것들이 네가 해온 것들에 비해 많으니 우리가 손해난 부분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해주고 떠나거라. 그렇게만 해준다면 이혼도장 바로 찍어주마. 내 아들이야. 널리고 널린 게 여자라. 하나 꼽아주면 되는 거고 너 말고도 줄 서 있는 여자가 한 트럭이나 된다. 배가 부르면 감사한 줄 모른다더니 다시 과거로 돌아가 봐야 정신 차리지? 네가 16년간 우리 집에서 누린 거에 대한 손해 5억 배상하면 딱일 것 같은데 그 돈 마련해 줄 수 없다면 내 앞에서 이혼 얘기 2번 다시 꺼내지 말거라. 어디서 지금 이혼 타령이야?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제가 16년간 놀고 먹기만 했었다고요? 그동안 시집살이 하면서 뼈를 깎을 정도로 고강도의 노동력 고통과 무시를 참아가면서 살아왔었어요. 저를 이 집 며느리로 들인 거 무상으로 일해줄 사람을 찾은 거로밖엔 안 보인다고요. 처음에는 딸처럼 대해주겠다고 사탕 발림 엄청 해서 데려오더니 지금 제 꼴을 보세요. 누가 이 모습을 보고 이 집안에 딸처럼 생각하겠어요? 저기 밖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저 사람들보다 더 심하다고요. 이혼할 거고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저는 소송까지 진행할 겁니다. 저도 사람이고 더는 못 참겠어요. 제 딸이 그래도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 때문에 참고 있었는데 이런 집구석에서 뭘 배우겠어요? 저는 이미 확고하게 마음 먹었고 더 이상은 같이 못 살겠으니까 당신은 여기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참고 참았던 감정이 터지게 되자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시부모와 남편은 많이 당황했는지 분위기가 더욱더 심각해지자 남편은 중간에서 흥분한 시부모와 저를 말리더니 제 팔을 끌어당기면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남편은 도대체 뭐가 문제냐면서 저에게 화를 냈죠. 당신 정말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문제가 있으면 말로 해결하면 되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상황을 안 좋게 몰고 가는 건데?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잖아. 내 꼴을 보고도 잘 지내고 있었냐는 말이 나와? 이런 삶을 살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줄 알아? 농사일이라는 거 당연히 힘들 수 있지. 그런 거 각오 안 하고 이 집에 들어온 거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정도껏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밤낮 가리지 않고 나를 어떻게 했어? 일꾼 취급하듯 대했잖아. 그렇다고 당신이 옆에서 도와주기라도 했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주민들과 술만 퍼마시고 다니면서 애 보고 일하는 나를 질린 얼굴로 쳐다보면서 일 똑바로 안 하냐고 온갖 막말을 퍼부어댔으면서 이제 와서 이혼한다니까 집에 가사일 해줄 사람이 없어질까봐 걱정이 되니? 다음날 해야 될 일들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노동자들 시키면 야간 수당 붙으니까 나한테 일을 시켜야 하는데 이혼하자고 하니까 손해를 봐야 되는 것들이 많다고 느껴져서 이혼을 거절하는 거야? 어차피 당신도 나와 좋은 감정 없잖아. 더는 나를 아내로 생각하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만하자고. 16년이면 정말 할 만큼 했어. 이혼하고 새삼 살아갈 거야. 어머님 말로는 당신이랑 결혼할 여자 내 뒤에 한 트럭 줄 서 있다는데 그중 하나 골라 잡으면 되겠네. 오히려 당신은 좋은 거잖아. 남편은 할 말을 잃은 듯 더는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었고 제 감정 헤아려 주지 않은 남편과 더는 함께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시댁 집안에 폭풍이 휘몰아쳤고 서로가 가진 불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동이 틀 때까지 언성을 높이며 싸움이 이어졌어요. 결국 그날이요. 저는 제 딸을 데리고 시댁을 뛰쳐나갔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는 제가 원하는 이혼은 절대 해주지 않을 거라면서 끝까지 소리쳤지만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고 결국 이혼 소송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변호사는 충분한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서 이혼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상황을 풀어나가 주었고 그렇게 16년 동안 시댁에서 시집살이 하던 저는 시댁과 완전히 분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이혼 소송으로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고 꽤 오랜 시간 법적 다툼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었어요. 더는 시댁에서 시집살이 하지 않는 것만도 저에게는 너무 큰 행복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제 딸도 어느 정도 커서 그런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었습니다. 16년의 시집살이에 비해 위자료는 만족할 정도로 받을 순 없었지만 그래도 더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딸과 함께 지낼 수 있는 투룸으로 이사를 갔고 앞서 설명드렸지만 컴퓨터 일로 어느 정도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었기 때문에 더는 눈치 안 보고
본격적으로 그 일에 매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위탁 판매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 저와 적성에 잘 맞아서 즐겁게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시댁에선 온갖 잡일을 제가 다 하고 손이 갈라질 정도로 험한 일을 많이 했었는데도 좋은 말 한 번 듣지 못했었는데 제가 하는 일은 열심히 일한 만큼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서 선택하길 잘했다 생각했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할 당시 시부모는 저에게 분명 후회할 거라면서 가난에 찌들어봐야 과거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깨닫게 될 거라며 막말을 퍼부었지만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그 인간들이 제 눈에 안 보인다는 것만도 저는 이미 모든 걸 이룬 상태였어요. 입에 풀칠을 한다 해도 현재의 삶에 만족하면서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딸과 함께 열심히 살아갔고 제가 하는 일도 좋은 결과를 가져와서 눈에 띄게 좋은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었어요. 만약 과거에 신세 한탄만 하면서 살아가기만 했다면 지금의 결과는 없었겠지만 시댁에 있을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제가 그 집에서 뛰쳐나와 살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 강했고 실행을 옮겼기 때문에 먹고 살 방법을 미리 찾을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잘한 결정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안정적인 생활에 접어들 때쯤 버스 타고 학교에 등교하는 제 딸이 너무 고생을 하는 것 같아 학교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제 딸과 함께 살아갈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획된 일정에 정신없이 이사 준비를 하고 새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현관문 앞에 미리 이삿짐을 옮기고 있었던 분들이 당황한 얼굴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길래 무슨 일이냐며 가서 확인을 했는데 거실 중앙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아닌 전 시부모가 저희 집에 짐까지 풀어놓고 중국 음식을 시켜 먹고 있었어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라 당황한 저는 뭐 하는 짓이냐고 당장 나가라고 집안에 들여놓은 짐을 밖으로 내던지려는데 짐을 밖으로 던지지 못하게 온몸으로 막아서더니 갑자기 저에게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던 저는 그 인간들을 받아줄 마음이 없어서 당장 나가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돈 많고 잘 먹고 잘 살 것 같았던 그 집안 사람들이 불과 2년 만에 땡전 한 푼 남아있지 않은 상태로 길거리에 나앉았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역시나 다방에서 일하던 그 여자와 결혼을 허락해주지 않는다면 뛰쳐나가겠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그 모습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 결혼을 허락해줬는데 내 아들이 그때부터 집안 재산을 하나둘 건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아 내 아들 명의로 돌려줬던 재산들을 내가 직접 관리해 주려고 아들을 따로 불러 내 명의로 다시 돌려놓는 게 어떻겠냐고 했는데 이미 아들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을 그 다방 여자에게 전부 다 이전시켜 놓았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 놓더라고. 그래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다방 여자인 그 불려우가 재산 하나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기를 우습게 볼 것 같아 내 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명의를 자기 걸로 변경해달라고 살살 꼬드겼던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야. 아들 재산이라 자의적으로 넘겨준 거라
법적으로 해결하기에도 힘들 것 같다고 하길래 최대한 좋게 설득해서 제자리로 돌려놓으려 했지만 이미 그 다방 여자에게 푹 빠져서는 헤어나오지 못한 그놈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전부 넘겨주면서 농사일에도 완전 손 떼고 놀러만 다니더라고.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사람 하나 바뀌었다고 집안이 무너져 내리는 걸 보니 내 속이 말이 아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행을 다녀온다고 그 불려우랑 나가고 나서 연락 한 통 없더니 몇 달 뒤에 그 여시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내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병원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병원의 위치를 문자로 전송해 주었길래 너무 놀란 상태로 급하게 병원을 찾아갔는데 내 아들이 글쎄 눈도 뜨지 못한 채 온몸에 깁스를 하고 있는 거야. 아들과 결혼한 그년이 보이지 않아 다시 전화를 해봤는데 핸드폰 전원은 꺼져 있었어. 그리고 그날 집을 비웠을 때 집안에 있던 돈 될 만한 물건들은 전부 도둑 맞았고 그녀는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지금까지 잡히지 않고 있는 중이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내 아들이 다시 일어서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다고 하던데 그때 우리 착한 며느리 얼굴이 떠오르더라고. 서영애미 네가 내 옆에 있어줬다면 이런 불행한 일도 없었을 텐데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 과거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는 중이다. 너는 2년 동안 몰라보게 바뀌었구나. 우리 집안 며느리로 다시 돌아올 순 없는 거니? 그녀는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조만간 잡히게 되면 내 아들과 이혼을 하게 될 테고 가지고 있던 재산들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와 줄 순 없겠어? 너희 시애비가 그년 찾겠다고 쓴 돈만 수억이다. 결국 찾지 못했고 아들 병원비 충당하는데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더구나. 그래도 서영이 아빠인데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는 없잖니.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고. 애미야, 우리도 이 아파트에서 같이 살아보면 안 되겠니? 예전에 너 힘들 때 우리가 걷어들여 줬잖니. 이번엔 네가 우리 좀 받아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제가 무슨 말을 할 것 같은데요? 이미 저희는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그이랑 이혼해서 법적으로 남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제 딸 서영이도 그 사람을 자기 아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같은 여자 입장으로서 자기 엄마를 막대한 그런 사람을 아빠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지금 삶이 훨씬 심적으로 안정적이고 앞으로도 당신 집안들과 엮이고 싶지 않아 하는데 제가 정신 나갔다고 당신들과 이 집에서 함께 살겠어요? 저랑 이혼하고 이상한 여자한테 정신 팔려서 전 재산 다 털어주고 전신마비까지 된 당신 아들한테 아파트 사달라 하세요. 누가 봐도 그 다방 여자가 일부러 접근해서 돈 다 뜯어가려고 계획한 것 같은데 작정하고 숨었으니 잡는 건 불가능하겠죠. 지금 당장 본인들 발로 내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면 무단 침입으로 경찰서에 신고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제 앞에 나타난다면 그땐 저도 더는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쓸데없이 내 눈앞에 얼쩡거리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알고 보니 제 딸이 어디 학교에 입학을 했는지 전 학교에 전화를 해서 수소문한 끝에 저희 집까지 알아낸 전 시부모의 행동에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두 번 다시 제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인간들이 또다시 제 앞에 나타나서 너무 화가 치밀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저희 집에 짐까지 풀어놓고 돈도 없다던 사람들이 중국 음식까지 시켜 먹고 있는 모습을 두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들의 제지로 전 시부모는 현관문 밖으로 쫓겨났는데 제가 밖으로 빼놓은 중국 음식을 전 시모가 주워들더니 이미 집도 알아놨기 때문에 앞으로 몸조심하는 게 좋을 거라면서 짜장면과 탕수육 그릇을 입주 청소가 끝난 제 집에 던져버렸고 전 시모의 돌발 행동에 더는 참지 못한 저는 중국 음식 그릇을 주워들어 전 시모의 면상에 퍼부어 버렸습니다. 격하게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졌고 저희 집 물건까지 때려 부숴서 결국 경찰서에까지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죠. 먼저 상황을 악화시킨 전 시모의 잘못으로 인해 주거침입과 기물파손죄에 해당돼 법적 처벌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고 그 인간들 때문에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대충 합의한 끝에 상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접근 금지 신청을 해놓았지만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어내지 못한 현실에 너무 화가 많이 치밀어 오르네요. 그래도 저는 저희 집 앞에 얼씬거리지 않곤 있지만 혹시라도 저 몰래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봐 그게 좀 불안합니다. 이제야 그 인간들한테 벗어난 것 같았는데 또다시 엮이게 되니 너무 머리가 복잡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이제 막 이사 왔는데 또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 경찰분들의 도움을 받는 게 최선의 방법 같긴 하지만 그것도 100%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할 수가 없어서 많이 답답하네요. 얼마 전에 병원에 잠깐 들린 적이 있었어요. 전 남편이 어떤 몰골로 병실에 누워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전 시모가 말한 대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있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보라고 문자로 어디에 입원했는지 알려줬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참 안타까웠습니다.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잠적해 있는 그 여자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했길래 전 남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내어줄 정도로 행동을 했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저와 결혼 생활할 때는 여자 취급도 해주지 않고 쳐다만 봐도 경기를 일으키던 그 사람이 그 여자에게는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줬다는데 너무 한심해 보였습니다. 본처를 내치고 새 여자를 들였을 때 신중하지 못한 결과가 어떤 상황을 초래하게 됐는지 전 남편은 병실 천장만 바라보면서 후회하고 있겠죠. 전 시부모는 아직까지 그 다방 여자를 찾기 위해 전국을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작정하고 숨었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그 집안 사람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도 제 마음이 후련하지는 않네요. 뭔가 저에게 피해가 올 것만 같은 불안함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심하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제 딸에게 다시 이사 가는 거에 대해 물어봤는데 자기는 상관없다고 하네요. 이런 문제로 제 딸한테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줄까봐 걱정입니다. 두 전 시부모가 다시 찾아오기 전에 제가 먼저 움직이는 게 좋겠죠?
두 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은데 방법을 혹시 알고 계시면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남편이 저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어요. 15년의 결혼 생활 동안 한 입을 덮고 살면서 허튼 짓 안 할 거라고 믿었던 남편이 어느 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화장실을 시도 때도 없이 가더라고요. 잔뇨감이 있는 것 같다면서 시원하게 볼일을 못 보는 것 같다고 불편해 있었지만 어쩔 때는 또 괜찮다며 넘어가길래 몸이 좀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에는 옆구리 통증으로 힘들어하길래 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 안 좋은 느낌이 들어서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약간의 혈뇨까지 보게 돼서 가볍게 넘어갈 증상은 아닌 것 같았어요. 남편도 혈뇨를 보는 순간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걸 그제야 받아들였고 그렇게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검사 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이 신장암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진단 결과를 듣게 되었고 저는 제 두기를 의심했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건강해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콩팥에 암이 생겼다는 말을 들었을 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남편을 떠나보낼 준비도 되지 않았고 아직 40대 중반인 젊은 나이라 암과는 거리가 먼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항상 건강은 자신 있어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누구보다 오래 살 줄 알았는데 초음파 검사 결과에서 보이는 남편의 암은 얼마나 심각하게 진행이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이 시부모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자 집안은 난리가 났고 초상집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정말 기적인 건 남편의 암이 다른 장기에는 전이가 되지 않았고 콩팥에서만 자라고 있어서 서둘러 이식을 받는다면 희망은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문제는 공여자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였어요. 가족들 중 남편에게 콩팥을 나눠줘야 살아갈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시모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 아들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아픔을 겪게 하고 싶지 않다면서 자기보다 먼저 떠나는 건 보고 싶지 않다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의사는 가족이 이식을 해주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지만 배우자인 저도 남편에게 이식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시모는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 또한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었기 때문에 신장 이식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부모님은 반대를 하셨어요. 아니, 왜 제 딸이 콩팥을 떼어줘야 되는 거죠? 이식자를 기다리던지 아니면 사돈 집안 식구들 중 한 명이 이식을 해주면 되잖아요. 제 딸이 수술대 위로 올라가는 건 제가 반대합니다. 주서방과 결혼했다고 무조건 제 딸이 공여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리고 싶으면 사돈이 직접 해주면 되겠네요. 아유, 사돈. 저는 나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 자식들도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만에 하나 수술로 잘못된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래 부부는 일심동체라잖아요. 존수로 따지면 모자지간은 1촌, 형제지간은 2촌, 부부 사이는 무촌, 즉 영촌이라는 건데 그만큼 부부는 한 몸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럼 당연히 며느리가 공여자가 돼줘야죠. 부부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 정도라뇨.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 딸이 신장이식 해줬다고 칩시다. 그런데 지금 당장 안 보였던 암이 신장이식 후 다른 장기에서 발견이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힘들게 신장이식 해줬는데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주서방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제 딸의 노력이 소용없게 되는 거잖아요. 저도 사이가 암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정신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둘 다 위험해지는 길을 선택할 순 없어요. 사돈이 주서방을 아끼는 만큼 저 또한 제 딸이 아픈 걸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돈 집안 가족들이 이식해주는 게 아닌 제 딸에게 부탁하는 거라면 저는 무조건 반대할 거니 이 문제를 제 딸에게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주서방 자네가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 배 아파 낳은 자식 그동안 애지중지하며 키웠는데 신장을 떼어내기 위해 수술대 위로 올라가게 하는 건 어미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네. 그러니 이해해주게. 너도 엄마를 설득시킬 생각 하지 마라. 시모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던 손을 뿌리치더니 화가 많이 났는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선 밖으로 나가셨어요. 엄마의 마음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었고 모두가 이 문제로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사람 목숨이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누워 있었지만 얼굴에는 그늘이 한가득이었어요. 저 또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많았었는데 병실 밖에서 아주버님 내외와 시동생 내외가 남편의 신장 문제로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이 오고 가고 있었지만 그런 말을 듣고 있던 저도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었어요.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이식해주는 게 쉬웠으면 내가 이렇게 당신한테 화를 냈겠어?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야. 우리 가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어떻게 이식해준다는 말을 고민도 하지 않고 뱉을 수가 있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무조건 반대할 거니까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 장기 이식이 장난이야? 그래요. 저도 형님 의견에 무조건 동의해요. 총각도 아니고 이미 가정을 이뤘는데 이식 문제로 합병증이 오면 그때 돼서 후회하게요? 배우자와 애들도 생각을 해야죠. 당신도 나서서 공여자가 되겠다는 둥 그런 쓸데없는 말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마. 둘째 형님이 있는데 왜 당신이 나서려고 그래? 아까 어머님이랑 둘째 형님 어머니랑 싸우는 거 눈앞에서 보고도 이식해 주겠다는 말이 나와? 어머님은 당신이랑 아주버님이 이식을 해주는 것보다 둘째 형님이 직접 나서주길 원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게 제일 리스크가 적은 일인데 왜 일을 심각하게 만들려고 그래? 만에 하나 둘 다 잘못된다 해도 애들은 형님 쪽 친정에서 키워줄 수도 있는 거잖아. 어찌됐든 당신은 나랑 우리 애들만 생각해. 사람 일은 아무도 몰라. 괜히 이식해줬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정신 나간 여자처럼 날뛰면서 둘째 형님이랑 아주버님한테 난리칠 거라고.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니지? 내가 그렇잖아도 신장 이식에 대해 찾아봤거든? 합병증이 정말 많더라고. 공여자도 평생 약을 달고 살 수도 있고 수명도 짧아진다더라. 이식을 받은 사람보다 공여자가 훨씬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대. 그러니까 절대 먼저 나서지 마. 둘째 형님은 본인이 직접 강하게 나서서 이식해 주겠다고 말을 해야지. 이런 심각한 상황에 왜 입을 다물고 있대? 저런 성격 정말 너무 짜증나는 것 같아요. 다들 남편의 신장 이식 문제로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모두가 가정을 이루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였어요. 이식을 한다면 제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야 뒤탈 없이 가족 간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었어요. 이런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저도 정말 많이 고민했었는데, 잠 한숨 못 자고 남편 곁을 지켜주던 제 옆으로 시모가 다가와 자리에 앉았어요. 집에 잠깐 들렸다 왔다면서 먼저 저에게 말을 붙였는데 시모의 눈빛은 간절했어요. 저기, 고민 좀 해봤니? 우리 아들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는 거 너도 잘 알잖아. 신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가 상당히 많다던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게 될지 그것도 예상할 수 없다더구나. 아무래도 뇌사자들 중에서도 기증을 원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받을 수 있는 거라 쉽지 않은 것 같던데 내 아들한테 차례가 오기도 전에 암이 전이가 되어버리면 그땐 이식을 받아도 소용이 없잖니. 의사도 현재 다른 장기에 암세포가 전이가 되지 않은 것만도 기적이라고 했다. 한시가 급하다는데 이대로 보고만 있을 거야? 지금의 기회를 잡지 못해 시기를 놓쳐버린다면 그땐 이미 신장 이식을 해줘도 늦을 수가 있다는 거다. 네가 우리 집안 식구로 들어온 지 벌써 15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 내가 너한테 시집살이 한 번을 시킨 적이 있니? 한 번도 없었잖아. 우리 아들이 잘못한 적은 있었어?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배우자인 네가 이식을 안 해줄 이유 없잖니? 아까 사부인이 단호하게 거절한 것 때문에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사부인이 너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거고 애들이 자기 아빠를 얼마나 그리워하면서 살겠어? 앞으로의 삶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건데 사돈이 모든 걸 다 챙겨줄 수 없는 거고 나중엔 후회만 남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구나.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너희들이 꾸린 가정만 생각하거라. 앞으로 함께 행복하게 살 날만 그리면 되는 거잖니.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고 때가 지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그 안에 답이 있을 거다. 시모는 제가 서둘러 이식을 해주길 원하고 있었어요. 저도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지는 마음은 커졌고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전이되기 전에 서둘러 신장 이식을 해주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내린 결정에 남편과 시부모님은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지만 저희 부모님은 제 결정을 존중해 주면서도 수술대 위로 올라가게 되는 저를 걱정하셨어요. 저도 자식을 가진 입장에서 부모님 마음 모르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고 아빠 없는 애들로 만들고 싶지 않아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신장을 줘도 되는지 검사를 진행했고 이식 적합성 검사와 신장 CT를 촬영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신장을 주면 남편이 건강한 삶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세세하게 체크를 했고 검사 결과 남편한테 이식을 해줄 수 있다는 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서 수혜자인 남편은 그날부터 제 신장이 최대한 거부 반응 없이 기증받을 수 있도록 혈장 교환수를 일주일 정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수술 전날 저도 입원을 하게 되었고 떨리는 마음에 잠 한숨 못 자고 날이 밝아왔어요. 그렇게 수술 시간이 다가왔고 동시 이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며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시작되려던 찰나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전신마취에 들어갔는데 마취가 좀처럼 되지 않고 있었어요. 수술 담당 의사는 어떻게 된 거냐며 마취과 의사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마취가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다며 약간의 용량을 늘렸지만 저는 약간 몽롱하기만 할 뿐 마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마취과 의사는 더 이상의 과다 투여는 생명에 지장이 있을 것 같다면서 다른 종류의 마취제로 변경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수술 중단을 권했고 결국 옆 수술대에 있던 남편도 수술을 멈췄습니다. 남편은 이미 전신 마취가 되어 있는 상태였지만 제가 마취가 되지 않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수술은 취소가 되었고 다른 날 다시 수술 일정을 잡아야만 했어요. 하루가 급한데 이런 실수가 나오게 되자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다시 병실로 들어온 저는 몽롱한 상태로 안정을 취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술실에서 나온 저와 남편이 문제가 생겼다는 설명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 일정이 미뤄지게 되자 시모는 의사가 일 처리 하나 똑바로 못한다며 자기 아들한테 시간이 많지도 않은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서 간호사에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간호사는 다음 날에 수술 일정이 잡힐 수도 있다면서 일정이 변경되면 다시 알려주겠다며 시모를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도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마취제 용량이 높았는지 호흡곤란 증세가 있어서 진정제를 투여했었는데 그게 약간의 몽롱함과 수면을 유도했고 약간의 긴장이 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시모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니, 너는 정신사납게 여기까지 따라 들어오면 어쩌니? 누가 포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진정제에 취해 잠에 빠졌으니 걱정할 건 없다만. 그나저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마취 하나 똑바로 하지 못하고 말이야. 얘도 그렇고 내 아들도 수술을 못 받아서 많이 불안했는지 호흡곤란 증상이 와서 진정제 투여했다더만. 깨어나려면 좀 기다려야 한다더라. 아니, 중요한 순간에 이런 실수가 있으면 어떻게 믿고 수술을 맡기겠어? 그러니까요. 그동안 제가 병원에 오지 못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아세요? 영식 씨 얼굴 보고 싶었는데 여기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저 여자 이식 안 해주면 어쩌죠? 그런데 진짜 영식 씨가 이식 받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정말 가능하대요?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믿어야지 어쩌겠어. 내가 내 아들 기증받게 해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눈물도 안 나오는 거 짜내느라 아주 죽을 맛이었다. 너는 내가 조심 좀 하라니까. 덜컥 임신까지 해버리면 어떡해? 아무리 내 아들이 좋아도 그렇지. 지킬 건 지켜달라고 얘기했었잖아. 너희들 나이도 생각해야지. 아유, 제 나이가 뭐 어때서요. 아직 40 초반이면 충분히 아이 가질 수 있는 나이라고요. 저도 영식 씨 아이를 가지고 싶었고 정상적인 가정을 만들어가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한테 약속하셨잖아요. 그 여자 이식 끝나면 폐기물 처리한다면서요. 그럼 상관없는 건데 왜 이렇게 불안해하세요? 당연히 불안하지. 계획도 없는 일들을 저지르다 보면 걸리게 되어 있어. 내 아들이 네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어땠어? 거의 매일같이 너희 집에 드나들었잖아.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야. 제발 내가 시키는 대로 좀 행동하면 안 되겠니? 일단 전현 콩팥 떼어낼 때까지는
기다려 달라는 거잖아. 그때 돼서 폐기물 처리해도 늦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간 죽도 밥도 안 된다. 아무리 내 아들 소식이 궁금하고 보고 싶다 해도 여긴 오지 말았어야지.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돼서 그런 거죠. 신장 이식해주면 저 여자한테 다시 마음이 돌아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인데요. 내 아들이 뭐라고 그랬어? 그럴 일 절대 없을 거라고 했잖아. 그만큼 너를 향한 감정이 더 크다는 거다. 신장 이식 받으면 고장난 물건인데 당연히 이혼시켜야지. 나는 차라리 신장 이식 해주고 얘가 잘못됐으면 좋겠다. 그럼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잖니. 너희들은 자연스럽게 새 출발하면 되는 거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람 목숨이라는 게 쉽게 끊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동안 철저하게 숨기려고 노력했지만 이제 저도 이런 삶에 많이 지쳐 있어요. 그래, 나도 안다. 그래서 이번 수술만 끝나면 드집 잡을 거 뭐 하나 만들어서 내 아들과 이혼시킬 작정이다. 부모님은 건강하시지? 조만간 뵙자고 전해드려. 안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영식 씨가 세상 떠나면 저는 과부가 되는 거잖아요. 최대한 빨리 정리해주길 원하고 있어요. 아이고, 전현 가족들 오는 것 같다. 너는 그냥 전현 친구라고 하면 된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상황 봐서 조용히 빠져나가라. 내가 연락할 때까지 여긴 다시 오지 마. 처음에는 진정제를 맞아서 제가 잘못 듣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진정제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시모는 간호사의 말을 잘못 들었는지 제가 깊은 잠에 빠진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도 모르겠고 남편이 저 말고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땐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거기에 더해 임신까지 했다는 말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죠. 저만 바라보며 살아오던 남편인 줄 알았는데 저 몰래 이중적인 생활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다는 거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었고 시모도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가면을 쓰고 제 신장을 뺏으려고 연기를 했다는 거에 용서를 할 수가 없었어요.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병실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내연녀와 시모가 자리에서 일어나길래 실눈 뜨고 내연녀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쳐다봤어요. 그리고 그 얼굴을 본 순간 저는 너무 큰 배신감이 들었고 두 모자와 내연녀를 절대 용서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내연녀는 저희 윗집으로 이사온 여자였어요. 내연녀가 가정 있는 남편한테 접근했을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죠. 언제나 남편은 저에게 한결같이 행동했었고 조금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는데 그건 전부 다 철저하게 계획된 행동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인사 정도 주고받았었는데 언제부터 눈이 마주친 건지 전혀 예상되지 않았던 상황이라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남편한테 신장 이식을 해주려 했던 저보다 좀 젊고 여우 같은 여자를 새 며느리로 받으려는 시모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장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아무래도 정상적인 생활은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했는지 다른 며느리로 갈아치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정말 기가 차는 상황이었죠. 저희 부모님 앞에서 저와 아는 지인인 척 연기를 하는 윗집 여자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데 더는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15년간 함께했던 세월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두 모자와 내연녀를 용서할 수 없었던 저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신장 이식을 안 해도 돼서 부모님의 걱정을 덜 수 있었고, 이건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더는 제 앞에서 연기하는 시모와 내연녀를 용서하고 싶지 않아 밖으로 나가려는 내연녀를 붙잡기 위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마취 제와 진정제 때문에 걷는 게 힘들었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윗집 여자를 향해 냅다 튀어나갔습니다. 시모는 제가 벌떡 일어난 모습을 보더니 경악을 하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병실문을 잡고 있던 내연녀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 온 힘을 다해 바닥으로 패대기를 쳤어요. 부모님께서는 돌발 행동을 보인 저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고, 이미 저는 이성을 상실해버린 상태였습니다. 너까짓 게 감히 내 가정을 무너뜨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사 왔으면 조용히 살면 될 것이지. 나 몰래 내 남편한테 꼬리를 쳐? 나보고 친구라고? 엄마, 인연 제 친구 아니에요. 우리 아파트 윗집으로 이사 온 여자라고요. 언제부터였어? 그이랑 놀아난 게 언제부터였냐고. 나 몰래 쓰레기 짓을 했으면서 콩팥을 떼어달라고 그래? 당신이 내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것도 전부 다 거짓이었다며? 콩팥 떼는 순간 폐기물 처리하겠다고 방금 그랬잖아. 아니 얘가 지금 마취가 덜 풀렸나? 내가 언제 그랬니? 나는 그런 말 한 적 절대 없다. 마취 부작용이 환청이나 환각 증세 같은 게 있다더만. 네가 지금 오해하는 거라고. 오해?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전현이 신장 이식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내 신장 없으면 당신 아들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신장 공여자가 한둘이야? 하루에도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머님, 차라리 그냥 기다려요. 저런 여자 신장 받아봤자 기분만 찝찝하잖아요. 잠깐만. 너 지금 어디 가니? 곧 수술 일정 다시 잡기로 했는데 그냥 가버리면 내 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라. 오해가 있다고 했잖아. 나도 처음에 내 아들이 이 여자를 데려왔을 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다. 그런데 뱃속에 내 아들의 아이까지 가졌다는데 내칠 수는 없잖니. 그래서 잘 구슬려서 조용히 정리할 생각이었어. 워낙 거머리처럼 붙어대길래 상황이 안 좋아질까봐 너 몰래 마무리 지으려고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거야. 어머머머머, 방금 뭐라고 했어요? 거머리? 지금 나보고 거머리라고 했어요? 내가 접근한 것도 아니고 영식 씨가 나한테 다가온 건데 왜 내 탓을 하는 거예요? 그쪽이랑 사는 게 재미도 없고 지긋지긋하다고 나랑 살고 싶다고 했어요. 나도 그 사람한테 끌려서 이제는 정착하고 싶어서 받아준 것 뿐이라고요. 이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아주 놀고들 자빠졌네. 어차피 상황 파악 끝났고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할 테니 다들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시모는 자기 아들 좀 살려달라며 저 몰래 내연녀를 정리하려 했다고 끝까지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반대편 병실에 있는 남편은 이런 상황도 모른 채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저 몰래 윗집 여자와 놀아났다는 게 너무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남편의 뺨을 내려치고 싶었지만 제 손까지 더러워지고 싶지 않아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모는 저희 집에까지 쫓아와 뒤늦게 용서를 구하며 신장 이식을 해주길 부탁했지만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눈 감고 새며느리를 드리려 했다는 거에 저희 부모님은 분노하셨고 엄마는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 바닥으로 패대기 쳤어요. 그날 이후 마취에서 깨어난 남편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뒤늦게 상황 파악을 하고 저에게 전화가 왔지만 끝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이혼은 절대 안 해주려고요. 남편 앞으로 생명보험이 들어져 있거든요. 뇌사자 신장이식 기다리는 데만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린다고 했는데 남편은 당장 이식을 받지 못하면 몇 년 버티기 힘들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냥 이혼하지 않고 기다린다면 남편의 재산과 생명보험 제 몫으로 돌아오는데 끝까지 기다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연녀를 상대로 소송 중에 알게 된 건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년 전 남편의 자식이라는 것도 밝혀졌어요. 내연녀는 전 남편에게 버려진 상황에서 아이를 가졌다고 알렸는데도 거들떠보지 않자 앞으로 먹고 사는 게 막막해 남편이 엘리베이터에서 친근하게 인사를 하며 다가온 모습이 자기에게 호감 표시를 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 임신한 사실을 숨긴 채 작업을 했던 거였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남편의 헬스장까지 다니며 홀리고 그리고 그런 유혹에 남편은 윗집 여자의 계획에 넘어가 잠자리까지 하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 자기 자식을 임신한 줄로 착각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만약 제가 마취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남편한테 신장을 이식해준 뒤 폐기물처럼 버려졌겠죠.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불행의 길을 걷게 될 수도 있었다는 걸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실을 알기 전에는 남편과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지금은 남편이 하루라도 빨리 세상 떠나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병들어가는 걸 지켜보는 게 최고의 복수 같아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형님네외와 동서내외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더는 병문안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부도 알지 못했던 상황이라며 저에게 미안해하고 계세요. 시모와 남편만 알고 있던 상황이었죠. 시모는 남편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면서 얼굴 한번 비춰주길 원하고 있지만 눈 감기 직전까지 병원에 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동서에게 듣게 된 소식은 남편은 암세포가 전이되기 전에 신장을 기증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려 폐와 여러 장기에 전이가 돼서 좀 더 삶이 단축될 것 같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분노로 바뀌는 건 한순간인 것 같네요. 어떻게 바람을 피워놓고 뻔뻔하게 제 신장을 떼어주길 바랬는지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그런 말을 들었는데도 제 감정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네요. 15년간 함께 살아왔던 삶이 후회되지만 제가 선택한 삶이니 어쩌겠어요. 현실을 받아들여야겠죠. 남편이 떠나면 생명보험으로 3억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 더해 그동안 쌓아왔던 재산으로 제 아이들 잘 키우며 살아가려고요. 이게 최선의 복수 같아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가 사연을 신청하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아 시간을 보니 새벽 3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 현재 상황에 대해 정리를 해보고자 글을 쓰게 되었으니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을 내릴까 합니다. 남편과 한 입을 덮은 지 벌써 7년의 세월이 지났고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겪어왔었지만 이번만큼 최악의 날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올해 있었던 설 명절이 오기 일주일 전에 저희 집에 시모와 신우가 찾아왔어요. 시댁이 넘어지면 코 닿는 곳이라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집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었죠.
그런 점들이 상당히 불편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참고 넘어갔었던 건 남편이 저에게 워낙 잘했었고 안 좋은 관계 유지하는 것보단 그래도 나 하나 참고 넘어가면 큰 문제는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불만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명절 일주일 전부터 저와 두 모녀와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갑자기 계획도 없는 해외여행을 가자면서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길래 힘들 것 같다고 상황을 설명하자 신우가 해외여행이 힘들면 제주도라도 떠나자면서 사람을 난감하게 만들었어요. 남편의 회사 일 특성상 명절도 대중 없는 영업직이라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보통은 집에서 명절을 보냈었어요. 그리고 두 모녀 또한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갑자기 여행을 가자고 생떼를 쓰니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저는 항상 그래왔듯 최대한 침착하게 흥분하지 않고 두 모녀를 설득하면서 확정적으로 쉴 수 있는 여름 휴가 때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을 했지만 두 모녀는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온천이 뭐라고 그냥 집에서 대충 샤워하던지 아니면 목욕탕 가면 될 것을 굳이 해수온천 여행을 가고 싶다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처음에는 침착하게 대응을 했지만 점점 말투가 날카로워졌고 저희 집안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고집 부리는 두 모녀에게 결국 불만을 하나둘 꺼내면서 안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만큼 쌓였던 불만을 한도 끝도 없이 꺼내기 시작하자 제 말을 듣고 있었던 시모는 그간 어떻게 참아왔냐면서 붉어진 얼굴로 열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행을 가지 않겠다는 거냐?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도 힘들다는 거야? 우리 둘만 가는 건 크게 의미 없다고 했잖아. 너희들이 같이 가줘야 의미가 있는 거라고. 그리고 내 아들이 그때 쉴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아직 안 물어봤잖아. 확실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너 혼자 단정 짓고 그래. 그이가 이번 설 때 출장이 잡혀 있다고 그랬어요. 영업직이라 대중 없는 거 아시잖아요. 웬만하면 일정 그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힘들 것 같다고 한 건데 어머님이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억지 부린다고 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 건데 계속 생떼 부리시면 저도 좋은 말이 나올 수 없는 거죠. 어머머머, 새언니, 지금 우리 엄마한테 말 다 했어요? 아니 어떻게 생떼 부린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 들어 우리 엄마가 몸이 좀 무겁고 힘들어 하시길래 부탁한 건데 뭐가 잘못됐어요? 새언니는 꼭 보면 먼저 안 된다는 말부터 하는데 아직 확실치도 않은 걸로 단정 지으면 안 되죠. 제가 오빠 오면 물어보고 결정할게요. 두 분이서 여행 가도 되는 거 굳이 저희 가족까지 데리고 가려는 이유 제가 모를 줄 알아요? 여행 경비도 자연스럽게 저희한테 미루고 귀찮은 일 시켜 먹을 사람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매번 여행 갈 때마다 제가 그걸 못 느꼈겠어요? 어느 정도 적당히 해야죠. 특히 아가씨는 결혼을 못해서 나한테 히스테리를 부리는 건지 놀러만 가면 나를 무슨 하녀 취급하듯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부려먹는데 솔직히 제가 참을성이 좋아서 그러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조용히 넘어가지 않았을걸요? 어머님이 중간 역할만 잘해줬어도 아가씨가 저를 함부로 대하는 일은 없었겠죠. 제가 아가씨보다 8살이나 많아요. 늦둥이라서 버릇이 없는 건지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어른에 대한 예의 없는 그런 행동들 때문에 저는 더욱더 여행을 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어머님이랑 아가씨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만약 그이만 시간이 나고 저는 힘들 것 같다고 해도 같이 갈 생각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이한테 얘기해 볼게요. 그게 아니라 저도 같이 가길 원한다면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안 봐도 그림 그려지는데 굳이 온갖 고생 다 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갈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애들까지 보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다가 어머님 아가씨 수발까지 들라고요? 그게 뭐 어때서? 맨날 가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가는 거. 네가 좀 더 희생해줘도 되는 거잖아. 원래 며느리 인생은 다 그런 거야. 다른 집안 며느리들은 안 그럴 것 같아? 오히려 다른 집안들과 비교하면 너는 양반인 거야. 내가 너한테 손을 댄 적이 있니? 시집살이를 시킨 적이 있니? 내 아들이 중간에서 하도 참견하니까 뭐 하나 시키려 해도 눈치 보여서 말 한마디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운데 너는 뭐가 그리 불만이 많아? 그동안 참고 사는데 많이 힘들었겠다. 네, 그동안 참고 사는데 정말 힘들었죠. 어머님 아가씨 비위 맞추면서 사는 게 여간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이가 여행 같이 못 간다 해도 제가 갈 수 있다고 하면 갈 거잖아요. 안 그래요? 대답해 보세요. 어머님이랑 아가씨는 그이가 같이 가길 원하는 건 핑계고 제가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니 수발들 사람이 생기니까 그게 편해서 같이 가자고 하는 거 저는 다 알고 있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 이제 그만 고집 부리세요.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그 사람이 어머님이랑 아가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할 말 끝난 것 같은데 계속 계실 거예요? 제가 애들도 챙겨야 되고 저녁 준비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만 일어나 주세요. 시모와 신우는 저를 노려보면서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행을 가게 돼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지 뻔히 알고 있는 레퍼토리인데 더는 두 모녀 때문에 고생하고 싶지도 않고 설 명절날 남편이 출장 계획이 잡혀 있다는 말을 미리 들었기 때문에 시모의 말을 들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두 모녀는 속에서 분노가 끌어올랐는지 표정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지만 남편이 이런 문제로 얼굴을 붉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싫은 말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피하고 싶었는지 두 모녀는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그제서야 떨리는 몸을 진정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불만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게 되자 몸이 극도로 흥분을 했는지 손발이 떨려오더라고요. 그렇게 두 모녀가 집으로 돌아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회사 일을 마치고 들어왔어요. 겨울철이 제일 바쁜 사람이라 그날도 어김없이 집에 들어왔는데도 핸드폰을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난방 제품 회사라 겨울에 문의가 제일 많이 들어오거든요. 설 명절에 출장이 잡혀 있는 날에도 남편이 영업한 회사에 난방 제품이 설치되는 날이라 현장에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명절 전에 출장을 떠나야만 했었죠. 저도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으로만 먹고 사는 것도 아닌 집에서 자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바쁜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 회사에 출근을 했었지만 업무 조정이 되면서 자택근무로 바뀌게 되었어요. 하지만 두 모녀는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으로 용돈 받아가며 놀고 먹기만 하면서 여행까지 가자는 말을 들었을 땐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벌어모은 돈으로 저희 가족과 함께 가길 원한다면 조정해 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면서 본인들 욕심만 채우려는 모습이 너무 보기 안 좋았어요. 그렇게 두 모녀에게 강하게 얘기했으니 더 이상 여행 문제로
상황을 악화시킬 일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남편이 출근을 한 지 정확히 10분이 지난 뒤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시모와 신우가 현관문 앞에서 문을 열어주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두 모녀의 얼굴을 인터폰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더군요. 애들도 챙겨야 돼서 아침이 제일 바쁜 시간인데 생각이 없는 건지 무작정 찾아와선 문 좀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두 모녀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아침부터 또 어쩐 일이세요? 지금이 얼마나 바쁜지 아시면서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오셨어요? 애들 유치원 보내야 해서 지금 나가봐야 해요. 왜 아침부터 화를 내고 그러니? 우리는 너랑 오래간만에 아침이나 좀 하려고 왔는데 일단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애들 유치원에 보내놓고 와라. 어제 일 때문에 신경이 많이 날카로워졌나 보네. 엄마, 근데 언제부터 새언니가 엄마한테 목소리를 높인 거야? 완전 개념을 상실했네. 엄마가 가만히 있으니까 오히려 더 우습게 보는 거 아니요? 아, 이참에 한마디 좀 해요. 그동안 속으로 우리 욕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 이번에는 조용히 넘어가지 마요. 당장이라도 신우의 머리채를 잡아 버리고 싶었지만 최대한 화를 억누른 채 애들부터 서둘러 유치원에 보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아침 일정을 마무리한 뒤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제 집인데도 현관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짜증이 났었어요. 문을 열면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두 모녀가 저에게 또다시 얼굴 붉힐 일을 만들 테고 그렇게 된다면 또다시 서로 상처되는 상황들을 겪게 될까봐 현관문을 쉽게 열지 못했습니다. 한참 동안 심호흡을 한 뒤에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자마자 경악을 했고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저는 두 모녀에게 뭐 하는 짓이냐며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얘가 진짜? 아니, 왜 아침부터 화를 내고 그래? 너 오기 전에 배가 고파서 냉장고에 있는 것들 일단 대충 꺼내서 먹고 있는데 너희들 요즘 형편이 좋아졌나 보다. 그러게. 새언니, 요즘 오빠 돈벌이가 좋아졌나 봐요. 겨울이라 영업이 잘 되나? 나는 냉장고가 무슨 뷔페인 줄 알았잖아. 소고기에 랍스터에 갈비찜 할 재료도 있던데. 오늘 저녁엔 갈비찜 먹을 예정이었나 봐요? 둘이서만 이런 좋은 음식 먹으면서 건강 챙기지 말고 우리 엄마도 좀 챙겨줘요. 오빠가 누구 뱃속에서 나왔는지 알면서 언니는 우리 엄마한테 너무 소홀한 것 같아. 이러니 우리 엄마가 언니한테 평소에도 서운한 게 많은 거예요. 말 나온 김에 지금 갈비찜 가능해요? 지금 뭐 하는 짓들이에요? 왜 남의 냉장고를 허락도 없이 함부로 열어요? 당장 젓가락 내려놓으세요. 그게 어떤 음식인지 모르면 일단 물어봐야 하는 게 순서 아니에요? 어머머머. 새언니, 정말 너무하시네. 냉장고에 있는 음식 좀 먹은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화를 낼 문제인가? 아우, 진짜 더러워서 안 먹어요. 엄마, 우리가 왜 이런 대접 받아야 돼? 요즘 새언니 왜 저래? 안 하던 짓을 하고 있잖아. 완전 개념을 상실했네. 엄마가 한 소리 좀 해요. 너무 오냐오냐 해줬더니 우리를 아주 거지 취급하고 있네. 개념 밥 말아먹은 건 아가씨인 것 같은데 지금 어머님 믿고 나한테 큰 소리 친 것 같은데
분위기 파악 좀 하지 그래. 누가 잘못을 했는데 어디서 큰 소리야? 너 도대체 요즘 왜 그러는 거니?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 좀 먹었다고 이렇게까지 열을 올릴 필요 있는 거야?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이 음식이 그렇게 아깝니? 내 배 아파 낳은 아들 너한테 넘겨줬으면 이 정도는 받아 먹을 수 있는 거지. 아무리 내가 너한테 못했다 해도 이런 대우 받을 정도는 아니다. 정말 분위기 파악 못하시네요. 지금 입으로 밀어넣은 음식들이 왜 냉장고에 있었는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형편 뻔히 알면서 그 비싼 음식들이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걸 봤을 땐 저에게 먼저 물어보는 게 순서가 맞지 않아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에 정신 팔려서 저 오기 전에 입속에 밀어넣은 어머님이랑 아가씨를 보니 그동안 그이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안 봐도 두 눈에 훤하네요. 오늘이 그이가 태어난 날이잖아요. 요즘 일도 많이 바빠서 힘들어하길래 몸보신 좀 하라고 준비한 음식들인데 아주 그릇을 싹 다 비우셨네요. 배 터지게 먹어서 이제 좀 만족하세요? 그이가 우리 집안 기둥이에요.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쓰러지게 되면 어머님이랑 아가씨도 지금처럼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힘들다고요. 어머, 그러고 보니 오빠가 오늘 태어난 날이었네? 그런데 내가 봤을 땐 오빠 아직 건강한 것 같은데? 요즘 돈벌이가 제일 좋은 시기라 바쁘게 움직이는 거면 좋은 거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일거리도 없어서 난리도 아니라던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저도 일자리 구하는 게 힘들어서 놀고만 있잖아요. 어찌됐든 오빠가 먹을 음식을 우리가 먼저 먹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몰랐는데 어떡해요. 다시 준비하면 되니까 이제 그만 열 좀 내요. 엄마, 오늘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여기까지 와서 밥만 먹고 돌아가자고? 온 김에 다 얘기하고 가면 되는 거지. 내가 이 음식 먹은 게 그게 그렇게 속이 아프니? 따지고 들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니까 오늘은 나를 위해 준비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낳아준 날이면 나를 위해서 이 음식을 준비했다고 말을 해줘도 되는 거잖아. 꼭 그렇게 열을 올려야 되겠어? 너 계속 내 심기를 건드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참고 있으니까 너도 그만 화내고 표정 관리 잘해라. 알겠니? 나는 뭐 여길 아침부터 오고 싶었겠니? 나라고 못난 너 얼굴을 보고 싶었겠냐고. 이번에 내 아들 출장권 때문에 여행을 못 간다 했으니 역으로 우리가 아들 출장을 따라가는 건 어떨까 해서 대화 좀 하려고 온 거다. 부산으로 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여행 느낌도 나고 그곳에서도 즐길 거리도 있을 테니 이왕 가는 거 같이 가면 어떨까 하는데 이것도 반대할 건 아니지? 그냥 일하는 곳에 따라가기만 한다는 건데 그것도 안 되는 거니? 거기 가면 해수 온천도 할 수 있더구만. 지금 기분으론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리고 그이가 놀러를 가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하러 가는 건데 이 문제로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아요. 새언니가 신경 안 쓰이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계획표 짜서 오빠한테 보여주고 안심시켜주면 되는 거지. 그것도 못해요? 저희도 고민 많이 해서 결정한 거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서 여행을 가고 싶으면 둘이 가면 되잖아요. 왜 바쁘고 힘든 사람 신경 쓰이게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방금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그이를 태어나게 해준 날이니까 대접을 받아도 된다고 하셨죠? 그이가 이 세상 밖으로 나온 순간 불행이라는 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가 알기론 그이가 성인이 되자마자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면서요? 그래서 대학에는 발도 들이지 못한 채 어머님이랑 아가씨 먹여 살리려고 집안의 가장 역할을 했고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살아왔는데 뒤에서 도와주기는커녕 둘 다 빨대만 꽂고 있었다면서요. 지금까지 등골 빠지게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그이가 태어난 날 정도는 기억해주고 따뜻한 한마디라도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태어나게만 해줬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닌 거죠. 어찌됐든 무슨 말을 해도 저는 절대 안 되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런 쓸데없는 생각 할 시간에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부터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미 식탁 앞에 개걸스럽게 먹어치운 음식들을 보게 된 이후부터 저는 두 모녀의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고생만 하고 있는 남편을 위해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제대로 된 음식 먹이고 싶어 이번에도 저 또한 없는 시간 쪼개가며 장을 봐둔 거였는데 그걸 전부 홀라당 먹어버린 두 모녀가 질려버릴 정도로 너무 싫었어요. 그렇게 두 모녀를 집 밖으로 내쫓은 뒤에 저는 다시 마트에 들러 장을 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남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미리 다음날 업무까지 마감을 해놓았던 상황이라 어느 정도 시간을 벌 수 있어서 최대한 빨리 다시 움직였어요. 그렇게 힘들게 땀 흘려 그날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계획을 할 수 있었고 퇴근한 남편에게 맛있는 밥상을 겨우 차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들을 재우고 남편과 함께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당황한 남편은 밥 먹다 말고 저에게 무슨 일이냐며 물어보길래 그동안 저 혼자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와서 그런지 좋은 날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오전에 있었던 일들이 계속 떠올라 어쩔 수 없이 남편한테 두 모녀가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전부 다 얘기했어요. 침착하게 제 말을 전부 다 들어준 남편은 출장날 저와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떠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오래간만에 저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자면서 명절 때도 두 모녀에게 시달리느니 차라리 남편과 함께 떠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남편도 화가 많이 난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최대한 화를 가라앉히고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가깝게 사는 것도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다면서 그 자리에서 이사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날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은 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명절 전날 먼저 아침 일찍 현장에 도착해야 되는 남편이 출장을 떠나려 하길래 주차장까지 따라 나가 배웅을 해줬어요. 저도 집안 정리를 하고 애들 짐도 챙겨야 돼서 남편이 먼저 출발을 하기로 했었죠. 남편이 제 시야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순간 한동안 조용하던 두 모녀가 또다시 아침 일찍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와서 아침부터 짜증이 올라왔지만 괜히 또 계획된 일정을 망치게 될까봐 두 모녀를 그냥 무시했어요. 그렇게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뒤에서 시모가 저를 붙잡으며 한마디 꺼냈습니다. 오늘은 왜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온 거니? 평소 같으면 전날에 생활비가 들어오는데 아직 월급이 안 들어온 거야? 아니면 일부러 생활비를 주지 않은 거야? 글쎄요.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죠. 그건 그이가 알아서 챙겨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많이 바빠서 그런 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서요. 어머머머, 그런 일이라뇨? 아니, 새언니. 아침부터 말하는 게 상당히 날카로운데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당연히 받아야 될 게 안 들어와서 잊은 것 같아 찾아온 거잖아요. 아가씨, 며칠 전에 아가씨 오빠가 태어났던 날에 좋은 말 한마디라도 문자 보내준 적 있어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일상 전부 다 그이가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이가 떠난 뒤에도 지금처럼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 똑바로 행동하세요. 있을 때 잘해야지. 떠나고 난 뒤에 바로 잡으려 해봤자 그때는 이미 늦은 거라고요. 그이는 출장 때문에 먼저 떠났으니 나중에 전화해 보세요. 그럼 오빠한테 떡값이라도 나왔을 텐데 그거라도 우리 엄마 챙겨줘요. 오늘 엄마랑 같이 목욕탕 갔다가 오래간만에 외식 좀 하려 했는데 저도 통장이 바닥났고 엄마도 돈이 없어서 찾아온 거예요. 보통은 어제 생활비가 들어와야 돼서 걱정 없이 썼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우리도 지금 너무 난감해요. 내 아들 명절 떡값은 현금으로 줘서 너한테 들어간다던데 그럼 지금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거라도 일단 줘봐라. 우리도 스트레스는 풀어야 되지 않겠어? 저는 받은 게 없어서요. 그리고 받았다 해도 힘들게 벌은 돈 흥청망청 쓰는 어머님이랑 아가씨한테 주고 싶지 않아요. 저 많이 바쁘니까 그만 가주시겠어요? 얘가 보자 하니까? 너 내가 우습니? 내 아들 명절 떡값 전부 내놓지 못해? 오늘 아주 버르장머리를 뿌리 뽑아야 쓰겄다. 당장 내 아들 돈 안 내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장 그 손 놓지 못해? 전화했는데 계속 안 받고 있길래 혹시나 해서 차 돌려와 보니까 내 예상이 딱 맞았네. 왜 이 사람한테 제 떡값을 찾아요? 생활비가 다 떨어져서 돈 받으러 왔어요. 원래 전날에 입금이 되어야 했는데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아 많이 불안했나 봐요. 저한테는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한마디 하는 것도 눈치가 보이면서 이 사람한테는 머리채 잡아도 되는 거예요? 너도 똑같아. 어디서 너희 새언니한테 대들고 있어? 먼저 출장을 떠났던 남편은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자 불안했는지 다시 차를 돌린 거였고 두 모녀가 제 머리채를 잡아채는 걸 보고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두 모녀는 당황해선 급하게 제 머리에서 손을 뗐지만 이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진 상태였죠. 어떠한 변명도 소용이 없었고 남편은 배응망덕한 두 모녀 쌍으로 손절하겠다면서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출장을 다녀오고 나서 보자며 저와 아이들을 차에 올려 태웠어요. 두 모녀는 사태가 심각해지자 달려와 남편을 말리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남편은 어떠한 말도 듣지 않았고 두 모녀는 자신들이 한 잘못에 대해 충분히 인정한다면서 저희 부부에게 계속 문자를 주고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도 마음이 떠나버렸고 남편은 너무 큰 실망을 했는지 더욱더 확고하게 자신의 결정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결국 남편과 함께 출장을 따라갔다 온 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은 이사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두 모녀가 살고 있는 남편 명의로 된 집 또한 처분하기 위해 부동산에 내놓았죠.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두 모녀는 발등에 불이 붙었는지 애원을 하며 빌었지만 더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파트에 살던 두 모녀는 원룸 단칸방으로 내쫓기게 되었고 남편과 저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버렸어요. 시모와 신우는 땅을 치며 후회를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남편의 행동은 확고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후의를 베풀었더니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두 모녀를 평생 용서하고 싶지 않다며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겪어봐야 정신을 차린다면서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지긋지긋했던 두 모녀와 손절하고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집 앞에 두 모녀가 찾아왔어요. 알고 보니 신우가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서부터 쫓아와 저희 집을 알아낸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시모가 암에 걸렸대요. 말기도 아닌 갑상선 초기라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도움을 받으러 왔다고 하는데 남편은 고개를 돌렸고 저는 뒤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초기라 수술만 잘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남편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보였어요. 저희 집에 찾아온 신우에게 겉으론 강하게 거절을 했지만 속으론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표정을 봤을 땐 그 속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갑상선 치료야 어렵지 않게 끝난다고 하지만 모든 의사결정은 남편에게 달려 있어서 일단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분명 도와주게 된다면 다시 엮이는 상황이 생기게 되다 보니 저 또한 조심스럽더군요.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한번 도와준다면 계속 손을 벌리게 될까봐 걱정이라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인생 선배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조언 감사히 받겠습니다. 한 번뿐인 삶,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루를 웃으면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